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6일 만에 재회입니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가 지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 1.6%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인 오늘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노트북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인 공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변보호 강화 TF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속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장 전 단장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시작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열차로 상경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 작업이 시작된 만큼 공정한 시스템 공천과 당내 화합 등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입장 표명 수준이나 형식, 시점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유가족 등의 반발을 고려해 후속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열흘 만인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안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시한인데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등 문제가 적잖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5번째 거부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묶어 파상 공세를 펼칠 태세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시점은 제2요구 건의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오는 30일 정례 국무회의 직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비해 영입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하정은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등에 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멋진 분들이 오고 있는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앵커는 언론인의 정치권 행위라는 비판은 내적인 문제로 묻어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고 하 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을 대비한 11번째, 12번째 영입 인재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하 전 초등교사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지은 전 총경의 경우 여성 일선 지구대장으로서 경찰에 꽂힌 총경 계급으로 승진한 성공 신화를 일궜다고 소개하면서 또 검찰개혁 당위성을 알리고자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전 교사에 대해서는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내며 서울 서희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앞장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선의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3지대가 이뤄낸 작은 성과조차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양당 정치 현실로 회귀하는 쓰디쓴 좌절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온 권 의원은 이후 합당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이 됐고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권 의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 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이번 주부터 공천 심사 일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 도입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후보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본선에 나갈 후보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등도 내야 하는데 관심은 현역 의원 컷오프에 더 쏠려 있습니다. 이른바 교체 지수를 산출할 때 40%로 비중이 가장 큰 여론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당과 개별 의원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라 당세가 강한 영남 지역 의원들이 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30%로 두 번째 비중인 당무감사에서 영남권 현역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당보다 한 발 앞서 후보자 공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컷오프 대상과 경선을 치를 곳을 가려낼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지역의 경우 설 연휴 전에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총선 과정을 보면 한 8차, 9차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와 현역 의원 평가가 컷오프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경선 점수 감산폭이 큰 하위 20% 명단과 친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권리당원의 지지를 노리고 비명계 지역구를 노린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3지대 세력화에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연일 운동권 청산을 피력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의 중구 성동구 갑 출마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도 같은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해 운동권 껍데기는 가라며 각을 세웠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응수했습니다. 귤화위지, 심는 지역에 따라 귤이 탱자가 되듯 사람도 환경에 따라 변한다며 탱자, 이 저격수가 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누가 나오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오든 그러니까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개딸 전체주의 당대표의 방탄을 보자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야 있습니까? 언어와 태도의 품격을 갖추라는 것이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복당 제안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여전히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 친문계 인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현주 전 의원도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출마를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우리 당 이상민 의원 등을 모셔가듯이 예. 뭐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그 퇴행과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선당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적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천 신청을 험지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뿐 아니라 일단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우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3지대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주말 동안 첫 대중행보를 보였던 이준석, 양향자 두 대표는 합당 후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총선 이후에는 한국의 희망으로 당명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모친 성함이 자신과 똑같다며 쌍둥이 이모라고 친근함을 과시했는데요. 이 대표가 타고난 지도자 DNA를 갖고 있다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의 어머님 성함이 향자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모입니다, 제가 이모. 쌍둥이 이모.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타고났느냐, 네네.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예. 육성되어진다고 하는데 타고났느냐, 그리고 가능성이 육성으로 가능하겠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를 보면 타고난 지도자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 DNA를 잘 육성시켜서 대한민국을 잘 운영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도울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 그래서 우리는 100년 정당으로 가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런 역사를 쓰자라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무 책임자 격인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법농단 폴모자로 불리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며 반발했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복심, 임종원 전 차장의 건배사가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였다며 분명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재판 개입하고 반사 뒷조사했다라는 건 이번 판결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없었던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판결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입니다. 이 비서 조직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수종 역할을 했던 임종원 법원행처 차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건배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건배사가 KKSS라고 해서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거든요. 이런 사람이 일을 주도했는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 모르게 했다? 정말 그랬으면 양승태에게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개혁신당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다만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들이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덧붙이면서도 비행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비행 시각은 크게 과장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했는지 등 추가 사항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북한이 향후 10년간 매년 20개씩 지방의 공장을 현대화하겠다는 지방발전 계획 정책을 내세워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에만 7번이나 무력 도발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원되는 무기 체계가 어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북한이 발사했다고 밝힌 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입니다. 명칭을 뜯어보면 탄도미사일과 달리 저고도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략, 그리고 수중 발사를 의미하는 잠수함 발사가 각각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순항 미사일 발사 정황이 포착된 신포 인근은 북한의 잠수함 건조 시설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중에서 기습 발사하기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 등으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지난 24일 북한에서 첫 시험 발사됐는데요. 당시 명칭이 불화살 3-32령으로 공개돼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북한은 최근 다양한 기술로 도발을 감행해 오고 있습니다. 18일엔 수중 핵무기 체계인 헤일 5-23 어뢰와 관련한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14일에는 고체 연료 추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이내로 비행이 가능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인데다 고체 연료 특성상 사전에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즉시 발사할 수 있어 더 위협적인 미사일로 평가됐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은 연초부터 연평도 인근에 포사격을 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했다는 무기의 성능과 성공 여부, 위협의 정도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이 다가오는 우리의 4월 총선뿐 아니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모든 국제사회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해협 사이에 이제 그 갈등,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 모든 관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 문제는 지금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통해서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특히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봐지고요. 가족과 지인을 내세워 화물 운송법인 4곳을 운영한 업체가 화물차주들의 운송료를 가로채 잠적했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실제 운영자 김모 씨는 범행 이후에도 비슷한 화물 운송업체를 차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하청업체와 친분을 주변에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화물차주들의 임금을 가로챈 화물운송법인 A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지된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법인 사무실로 등록된 이곳은 현재 아무도 있지 않은 듯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사 등 4개 화물운송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 씨가 잠적한 건 지난해 7월쯤. 이에 앞서 2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물론 화물차주들의 운송료와 직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가로챈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17억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씩 10여 명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돈을 이렇게 빌려달라 한다 회사한테. 그리고 월 10%씩을 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간 거죠. 그래서 17억 정도를 못 돌려받아서. 잠적한 김 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제주도에 또 다른 화물 운송 법인을 차리려고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거래하던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 1차 하청업체와 신분을 과시한 겁니다. 지난해 10월엔 1차 하청업체 소속 운송관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며 금품 로비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팀장 자기가 어떻게 구워 살면서 나한테 그래서 500만 원 가져갔단 말이야. 뇌물? 여태까지 받아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1차 하청업체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담당 직원의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에게 일부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5억 원가량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LS 하청과 재하청업체에서 화물차주들의 먹튀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엔 대금 지급 시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청인 CLS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고 있다 보니 화물차주들은 한두 달 뒤에야 운송료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목돈을 쥔 하청, 재하청업체가 작정하고 돈을 가로챈다면 피해자들은 뒤늦게서야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꼴입니다. 원청인 CLS 측은 하청업체 대금 먹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시점이 개선돼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피의자 A군의 서울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는 섣부르다며 A군 부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군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26일 응급 입원 조치돼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내일 응급 입원 기한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 입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정당과 경찰 사이 신변 보호 강화 전담 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테러 예방대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모방, 협박글을 쓴 게시자도 바로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포수 박동원과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감독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산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만 되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올해도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는 제법 내리지만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코로나19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올봄 산불 예상과 대책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단 산불 비상 자세한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원인은 기상 여건입니다.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해 가뭄은 없지만 고온이 문제인데요.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8.6%, 2도 상승하면 13.5%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2월에서 4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설 명절과 3.1절, 한식과 어린이날 등 연휴 기간 산행을 비롯한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것도 산불 위험을 키웁니다. 여기에 4월 총선으로 산불 감시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매년 537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500개 면적인 3,56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2월부터는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산불 대응 대책은 뭡니까? 네, 올봄 산불에 대한 대응은 진화가 아닌 사전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7%로 가장 많고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 30%로 2위입니다. 두 가지 원인만 억제하면 산불 발생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청과 농진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농가를 찾아가서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시 체계를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산불 인력 감소에 따른 산불 감시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에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면서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거 대선 공약까지 현실화하는 씁쓸한 분위기인데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언자였다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반영하듯 현금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때 주는 천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출산 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면서 전체 출산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현금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부 계층에서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뿐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뺏기 경쟁을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 등록증만 바꾸는 거예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역시 주택대출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육에 필요한 가족복지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정말 그야말로 쏟아 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돌봄 시스템 변화부터 노동시장, 기업 문화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촘촘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후 1시 기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이 대기 중이라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수백 명까지 몰리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주거 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라면 최저 1.6%, 최대 3.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디딤돌, 버팀목 상품과 같이 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이나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가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1%, 최대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샀거나 전세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 환승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5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 10% 안팎으로 빌렸던 신용대출 2건을 6%대로 바꿀 수 있다며 내건 조건은 기존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부분은 정리가 되셔야 되는 조건으로 지금 6,700만 원 승인 나오신 거고 금리는 6.2% 지금 확정이 되셨어요, 고객님. 은행 직인까지 찍힌 서류에 의심 없이 보낸 돈은 자그마치 3,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뭐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금리의 이자를 줄여보려다 박 씨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비율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면 관련 피해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환대출 신청액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환대출 기조에 편승을 해서 이를 노리는 이제 보이스피싱 역시 많이 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고 금융감독원은 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한 대환대출 권유 전화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퇴근 후에 하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구워 먹던 삼겹살도 이젠 부담스러운 음식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 더는 서민 음식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시중 삼겹살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1인분 가격은 평균 19,429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1인분이 14,000원이었는데 35%가량 오른 겁니다. 또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달 평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선 1인분에 2만 원대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등장했습니다. 비싸진 삼겹살 가격, 하지만 돼지를 키우는 농가도 울상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비싸게 파는 것이지 농가 도매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돼지 소비가 줄면서 오히려 도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사료값과 전기료가 오르면서 생산 비용은 예전보다 더 많이 드는데도 비싸게 키우고 싸게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을 보면 지난해 평균 도매가는 5,134원이었는데 현재는 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돈협회는 정부의 사료비 부담 완화 대책과 정책자금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 제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삼겹살을 많이 소비해야 농가 가격도 오르겠죠. 대안으로 정부가 수입산 대신에 한돈을 비축해뒀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봄과 여름철에 물량을 푸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오늘 정부와 실무 협의가 열리는데 이런 방안에 양측 공감대가 형성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낸 주요 은행들의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지원 압박과 이자 장사로 돈을 번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앤팩트 경제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이맘때 성과급과 임금 인상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5대 시중은행 모두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2023년 임금 단체 협상을 마쳤는데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전년보다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을 일반직 기준 2%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3%보다 1%포인트 낮추기로 한 겁니다.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의 평균 300%를 훌쩍 넘었는데 올해는 200%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희망퇴직금 규모도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의 24개월에서 36개월치를 줬는데 올해는 24개월에서 31개월치 수준으로 평균 4, 5개월 단축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퇴직금도 3천만 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 5억 원에 달하며 여전히 근로자 퇴직금 상위 1%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지난 한 해 역대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내기도 했고 성과 측면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의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 역대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단기 순이익만 11조 3,282조 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는데요.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이자 이익도 28조 6,920억 원으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률 규모를 줄인 배경은 아무래도 은행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 때문이겠죠. 네, 높은 금리로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 장사로 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 여론이 크죠. 여기에 지난 한 해 은행권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고강도 압박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날선 표현들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네,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 무분별한 성과급 지출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과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따가운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의 눈치 보기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같은 결정에 당연히 은행권 종사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내부에서는 일할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 그런 게 이제 좀 떨어지고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좀 사기 저하가 고금리 시대에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대출 금리 부담, 좀 불경기 이런 거 힘들어하는 건 공감은 하나.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 불만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네, 성과급과 임금 인상률은 줄였지만 대신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자녀 출산 지원금을 증액했습니다. 둘째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셋째 이사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나은행은 만 35살 이상 미혼 직원에게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주기로 했고요. 우리은행은 사원연금제도에 대한 회사 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신한은행은 우리사주 의무 매입을 없앴고 NH농협은행은 장기 근속자를 위한 안식휴가를 늘리고 2시간짜리 반의 반차를 신설하며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지원을 늘리면서 서민 고통 분담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은 여전히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의 대선 최대 이슈로 남북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민을 대량 살상무기라는 막말로 쟁점화하면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돌변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줄지어 걷고 있습니다. 2세들이 좋은 교육과 경제 환경에서 자라도록 유모차를 밀며 기회의 나라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이 물밀듯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리면서 지난달 불법 입국 체포 건수가 월 단위로는 가장 많은 24만 9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대선 유세를 통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문제를 이민자들에게 전가하는 분위기에 이민자들의 밀린다는 백인들 불안감을 자극하며 바이든 정부의 유화적인 이민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It's a big gushing wound, letting drugs, crime, and millions upon millions of illegal aliens pour into our country. 특히 이민자들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우리 피를 오염시킨다는 극언으로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e real number is 15, 16 million people into our country. When they do that, we got a lot of work to do.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They poison.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정책으로도 수세에 몰리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경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닫겠다면서 상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Because I believe we need significant policy changes at the border, including changes in our asylum system to ensure that we have authorities we need to control the border. And I'm ready to act.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 이민 정책은 재선 도전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 돌변은 민주당이 기존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 중에 괴한이 침입해 총을 쏘면서 신도 1명이 숨졌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살인 용의자 2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오전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 뒷문으로 복면을 한 괴한들이 들어옵니다. 앞서 들어온 남자에게 총을 쏘자 서 있던 신도들은 놀라 의자 아래로 숨습니다. 괴한들이 들어와 총을 쏜 후 문 밖으로 사라지기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은 50대 남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Kendisi hiçbir şekilde hedef değildi. Hiçbir şekilde politikayla veya bir örgütle bağlantısı yoktu. Zaten zihinsel engelliydi kendisi. Gitti ve orada kader kurbanı şehit oldu. 이스탄불 시장은 갈등이 있는 곳이 a니라며 슬퍼했습니다. Bir kere bu şehrin ve bu ülkenin azınlık vatandaşı yok. Hepimiz bir asil vatandaşız. Bir arada yaşıyoruz. Bir canımızı bile kaybettiğimizde bizim içimiz yanar. 교황도 주일 기도 후 애도를 표했습니다. Esprimo la mia vicinanza alla comunità della Chiesa Santa Maria Andraperis a Istanbul, che durante la messa ha subito un attacco armato. 튀르키예 당국은 달아난 용의자 2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테러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이슬람 국가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난달 교회와 유대교 회당 등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32명을 체포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탈리아 신성 22살 얀니크 신네르가 호주 오픈 결승에서 메드베데프를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초반은 노련한 메드베데프가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1, 2세트를 내리내줘 패색이 짙던 신네르는 그러나 서브가 살아난 3세트부터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3, 4세트를 6대4로 따내며 세트 스코어 2대2를 만들었고 마지막 5세트에선 3대2에서 상대 서브 게임을 가져오면서 3시간 44분 대접전의 마지막 승자가 됐습니다. 호주 오픈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우승한 건 신네르가 사상 처음입니다. Even when I was younger, I made also some other sports, and they never put pressure on myself, and I wish that this freedom is possible for as many young kids as possible. So thank you so much for my parents. 반면 이번 대회에서 3번이나 5세트 경기를 치르며 힘겹게 결승에 오른 메드베데프는 중반 이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잦은 실수를 범한 게 패인이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2022년 이 대회 결승에서 나달에게 당했던 2대3 역전패의 악몽이 재현되면서 2021년 US 오픈 우승에 이은 자신의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That's not your last Grand Slam, but I hope I can try to get the next one if we play in the final, because it's been 3 finals in a row. So I'll try my best to do better next time. But really, big congrats, and you deserve it. 호주 오픈 남자 단식에서 페더러와 나달, 조코비치, 이른바 빅3가 아닌 선수가 우승한 건 10년 만입니다. 세대 교체를 선언한 신네르는 스키와 축구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만능 스포츠맨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번 대회까지 조코비치를 4번 만나 3번이나 이길 정도로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주말 사이 추위가 누그러지고 온화한 겨울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햇살이 내리쬐면서 서울의 기온은 약 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중서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미세먼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밤부터는 전북과 경북 지방의 먼지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경남 동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만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4도, 대전과 광주 6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밤에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 지방 그리고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NEC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